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그 장기 사이클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 그동안 이제 금융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기 사이클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금융적인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사회나 정치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 시야를 넓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앞서서 지난 그 영상 댓글에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만에 하나 환율 조작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환율이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환율이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좀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일단 그 달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한 번에 비중을 크게 실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에 의해서 대응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은 조금씩 계속 분할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갈게요. 일단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은 환율 조작국 지정 때문에 그런 우려로 인해서 조금 머뭇거린다, 심리적으로 조금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이 자산을 접근을 할 때는 일단 감정을 다 배제를 하세요. 감정을 배제를 하시고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짧은 상승 추세를 하나 이렇게 그어 드렸었습니다. 저번 영상 때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2016년부터인가요? 2016년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한번 봅시다. 이 하락 추세.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이 밑으로 영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도 벗어나고 이 상승 추세도 이탈을 하고, 그리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서는 일단 분할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냥 이 안으로 들어올 경우 분할을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분할을 멈추면 어디서 다시 접근을 하느냐, 일단 전체 상승, 이 전체 바닥에서 올라왔던 전체 상승 대비 38.2% 라인이죠. 여기가 지금 1110원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작년에서도 계속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영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1110원에서 원래 분할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비중은 여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 또 쉬세요. 그냥 맘 편하게.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각각 피보 라인마다 그 가격이 지금 다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를 깨고 하락 추세 안으로 이제 들어올 경우 1110원이 1차 라인이죠. 그리고 2차 라인은 1099원, 거의 11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원 떨어졌을 때. 근데 뭐 수수료 같은 거 제외하면은 그렇게 뭐 크게 뭐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날 거예요. 1110원이나 1100원이나. 그리고 그 밑에 라인은 1088원인데 그냥 1090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뭐 1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계획적으로 한번 분할을 시도해 보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여기 있다가 뭐 여기를 찍고 가든 여기를 찍고 가든 어쨌든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다시 벗어나는 가격대가 됐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대로, 처음에 원래대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분할을 하려고 했던지 간에, 두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했던지 간에 다 계획들이 각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그냥 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마디로 이런 다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가격적인 기준. 그리고 이런 추세 같은 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 우려가 되시는 분들은 원래 분할로 살 그 계획을 일단 보류를 하시고, 이것을 이탈을 하는지, 그리고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것을 깨고 내려오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차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그리고 이것을 다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1110원에서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분할을 또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번 여기서 분할을 하셨으면은 그 또 추이를 보시면 되겠죠. 추이를 보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그냥 여기 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래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또 헤딩하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또 그 다음 분할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어디 했던지 간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또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 그 흐름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원래 그 계획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상승 추세를 계속 관망을 하시다가 다시 2016년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까지 돌파하고 분할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각자마다 중요한 거는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고 달러를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물 금과 은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접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기준을 정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말지, 뭐 A라는 그 가격대로 내려오면 이렇게 대응하고, B라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응하고, 미리 이런 계획을 짜 두시고 그 기준에 맞게 의해서 그냥 객관적으로 딱딱 움직이시면 돼요. 그게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기준을 정한다는 거. 그러면 기준을 정한다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감안을 하고 움직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아마 그 각자 사람들마다 그 성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성향이라는 게 모두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성향에 따라서 기준을 잡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요것만 이제 기준을 잡고 분할을 계속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잡고 또 그 다음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시점에 또 다시 시작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는 거는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뭐 금요일마다 원달러 차 그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식시장 흐름이라든지 계속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보시고 계획을 계속 유연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기에는 뭐
경제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뭐 금융적인 문제도 있죠. 금융적인 것들 포함된 그 경제 문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 다 바뀝니다. 장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장기 사이클 안에 있는 그 작은 단기 사이클, 뭐 이번 지금 신용 주기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단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10년 내외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단기 사이클에서는 경제적인 흐름은 바뀌지만 사회나 정치적인 흐름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기 사이클이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감소를 합니다. 이거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에 있어서 어떤 이미 시점에 포퓰리즘의 그 정치가 서서히 이제 피어오릅니다.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유럽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포퓰리즘 정치가들이 이제 나오면서 정책상으로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트럼프 대선, 그러니까 2016년이잖아요. 2016년, 2017년 요때 넘어갈 때 뭐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뭐 이태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대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일본도 굉장히 우파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고, 뭐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이제 우파 쪽에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계속 이제 악화가 되다 보면 이제 양극화가 이제 정말로 극단적으로 흐름으로 이제 가면서 초양극화가 되죠. 그리고 이때는 중산층이 감소하다 못해 거의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나마 있던 중산층들도 다 붕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흐름에서 나타나는 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이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포퓰리즘 정책이나 포퓰리즘 정치가들이 나오는 그 이유는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세우는 그 정책들은 대부분 가진 자로부터 더 높은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화폐 발행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대중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되고 중산층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 이런 사람들이 대중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거의 50%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 사이클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그래도 중산층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어요. 중산층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그리고 빈곤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형태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을 이루다가 소위 말하는 이런 화폐 발행을 이제 극단적인 화폐 발행 추진, 그리고 가진 자로부터 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고, 그리고 이 화폐 발행을 이 대중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러한 그 정책들을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은 여기가 무너지고, 가운데가 무너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부자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대중입니다, 대중. 이 사람들로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정치가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정치는 인기 투표잖아요, 결국.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권력을 쥘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조성될수록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그 포퓰리즘 정치가들, 그리고 이런 정치가들로부터 나오는 극단적인 그 정책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 통화 시스템 변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점점점 자유시장이 이제 통제를 위해서 자유시장이 포기되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일단 그 50년 만에 추진되었던 지금 OT라고 되어 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그 채권 관련해서 그 설명을 해드릴 때 아마 23번 영상일 거예요. 그 공개 시장 조작의 그 한 방법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차 양적 완화가 끝나고 그리고 아마 2차 양적 완화가 끝난 직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가동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 50년 만에 추진되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적 완화,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이런 양적 완화 정책도 1차 대공황 이후 거의 75년 만에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다 자유시장과는 반대에 있는 정책들입니다. 시장을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무역적자를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적자를 늘리면서 전 세계에 기축통화의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이제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 장기 사이클 마무리 국면에서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50년 만에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살아나려고 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들이 다 50년 만에, 75년 만에, 50년 만에 그리고 기축통화국의 무역적자 경계도 이게 마지막으로 우려를 했던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60년대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트리핀의 그 딜레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감안을 해보면은 50년, 이거 대충 50년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사이클이 끝나고 지난 사이클 후반부에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환경이 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낳을까요? 결국에 체제 변경을 낳습니다. 지난 과거 역사, 뭐 수백 년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시장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갈 때 이 결과는 대부분 다 통제와 관련된 체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호에서 자유로 갈 때는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서 주로 혁명적인 사건들이 많았어요. 혁명과 관련된 사건들. 거꾸로. 근데 지금은 일단 장기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에서 보호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제와 관련된 그런 체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금융에 대한 그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나 뭐 장기 사이클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사회적인 흐름, 정치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 그 단기적으로 나타났던 사이클 때와는 상황이 틀리다. 그렇게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그 뉴스 기사를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이 올라가면은 그 하단에 URL 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3월 19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40만 원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미국인. 그러니까 다이먼 CEO가 좀 양심적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둘로 쪼개졌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먼 같은 경우.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태다, 미국이. 그리고 불평등을 나타내는 이 진위 계수가 0.48을 넘어서 위험 수준에 육박을 했다. 이게 0.5가 돌파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미국 내 심각한 양극화를 염려하는 발언을 내나 주목된다. 그 내용을 보면은 뉴욕 본사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3억 5천만 달러,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3,957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이 규모의 그 고용 촉진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작심한 듯이 이제 양극화 현실을 꼬집었다고 하네요. 일단 다이먼 CEO는 지금은 미국이 둘로 쪼개진 상태라면서 기업이 잘 된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뒤처져 있는 것도 모르는 기머거리 CEO가 되고 싶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CNN과 인터뷰하면서 잘 운영되는 기업이 있는 지역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살고 있지만 그 뒤에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곧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문제는 인종주의 같은 차별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반빈곤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이제 다이먼 CEO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미국인 중에 40%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미국인 중에 40%가 시간당 15달러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고 그리고 15%는 최저임금을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7만 명이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면서 미국인 40%는 병원비와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와 같은 이런 기본 삶에 필요한 400달러도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미국의 상태가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그 GDP를 보면은 굉장히 높죠. GDP가 높은데 미국인 40%가 이렇다? 양극화가 정말로 심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당신이 미국 어느 마을에 가서 살든지 당신이 백인이든 그리고 뭐 라틴계든 그리고 흑인이든지 간에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미 그 양극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뭐 어딜 가든지 간에 예전 미국의 그 황금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그 미국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깐 이 요약된 그 표를 보면은 지금 상위 1%가 미국 전체부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과 그 격차도 보면은 1950년대는 CEO와 직원 간의 그 평균 임금이 20배 정도였는데 지금은 361배. 그러니까 뭐 다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노예처럼 뭐 일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특히 이 40%. 뭐 기본 삶도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그리고 미국 연구기관 유나이티드 웨이가 2018년에 발표한 미국인의 40%가 기본 생활비에 허덕인다는 보고서는 실업률이 사상 최저를 향하고 증시 수익률은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2016년의 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 중 40%가 임대료, 교통비, 아동교육비나 휴대폰비와 같은 기본 소비를 하는 데만도 휘청인다는 내용을 담았다. 완전히 전혀 딴 세상이죠.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뭐 돈을 계속 잘 번다고 하고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하지만 이런 그 명목적인 지표들 그 이면에는 진짜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실제 경제들이 다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특히 여기 그 실업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목상 보이는 그 실업률에는 그 단기로 이제 뛰어다니는 파트타임 형태, 정말로 질적으로는 형편이 없는 수준의 그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취업자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경기 둔화 흐름에서는 CEO 입장에서도
계약직이나 뭐 파트타임 형태, 그러니까 빨리 해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려고 하지, 정규직을 많이 늘리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낮다라는 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미국이 인구조사국과 노동통계국 최근 데이터를 보면 월스트리트발 금융 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에 이제 이때부터 특히 중산층이 많이 붕괴된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진입 개수가 꾸준히 늘어왔는데 0.5를 향해 가고 있다. 2017년 기준의 그 진입 개수는 0.48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 더 높아졌겠죠. 그리고 진입 개수는 대표적인 분배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인데 OECD 통상 진입 개수가 0.5를 넘게 되면은 폭동이나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불평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분위 배분 역시 그 같은 기간 오름세를 보였고 2017년 16.6을 기록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6.6배를 많이 번다는 의미다. 어쨌든 미국도 지금 진위 개수가 거의 0.5에 육박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사회적으로 조금 균열이 심해질 수 있는 딱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그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금융 서비스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도 뭐 범죄 경력이 없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4월, 그러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그 회계 기준이 계속 강화가 되면서 자금줄을 계속 이제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제, 이런 것들 환경도 같이 겹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힘들어지는 사람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머는 이제 일자리를 늘리기만 해서 나라 경제가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 어린이가 원하는 직업이 있어도 정작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 필요한 교육은 못 받고 있다면서 내 말은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일자리를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고 강조를 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뭐 파트타임이나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질의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일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나 지금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조금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집권 이후에 일자리가 늘고 실업이 줄었다고 성과를 자랑하지만 다수 시민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돈을 주는 직장에서 근근히 일하면서 제대로 된 생활비도 벌지 못한 채 싸구려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돼 죽어가는 현실은 인간적일 수 없다는 얘기다. 굉장히 현실을 꼬집었네요. 다이먼 씨.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이게 나왔죠. 결국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통화 이론가 그리고 이것을 추종하는 그 정치가들이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이런 현대 통화 이론이나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것이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장기 사이클이 마지막이 되는 시점에 나타나는 늘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이건 과거의 역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장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지구촌에서 장기 사이클을 한 번을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장기 사이클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인이 되셨거나 아니면 80대, 90대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장기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 된 지 대충 1970년대 중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금융적으로 보면 1980년입니다. 이때로부터 대충 90, 10, 뭐 거의 한 40년? 40년이 이제 거의 넘었죠? 40년이 넘었습니다, 거의. 뭐 40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장기 사이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그냥 새로운 나타나는 그냥 현상이다 라고만 그냥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부터 새로운 교훈을 얻고, 그리고 그 교훈으로부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런 역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그 시점마다 그 사이클의 뭐 중간 부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이클이 시작되려고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은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이 상황을 볼 때 지금의 이런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결국 이런 정책들을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현재 그 미국의 민주당은 이걸 교묘하게 지금 정치에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0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선전하는 이런 그린 뉴딜 정책과 같은 그런 이 좋은 점만 이제 부각을 시키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혹적인 이야기들로 이제 들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힘들어하는 상황으로 전락할 그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 자체가 오아시스입니다, 진짜.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줄지는 물론 뻔합니다. 하지만 이 미래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죠, 현재.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에서 미래를 걱정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 달콤한 이 초콜릿 같은 이런 정책들의 그 좋은 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정책들을 결국엔 선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양극화가 만들어낸 것들은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매번 사이클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양극화 심해진다, 양극화 심해진다. 하지만 그 양극화가 단기 사이클마다 양극화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단기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사이클이 진행될 때마다 중산층은 점점점 비중이 적어져요. 점점점 무너집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중산층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중앙은행들의 정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은. 그래서 결국 이러한 그 전반적인 큰 흐름들이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이거는 결국 체제 변경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금융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보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 대응책을 이제 각각 마련을 해야겠죠. 이건 뭐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영역이고 국가가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나
저는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앞으로 갑니다. 문제는 파도를 잘 타는 게 관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기 사이클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계속 화폐를 극단적으로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일어나면, 과거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세계는 앞으로 갑니다. 이런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또 사이클이 또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사이클이. 하지만 이 사이클이 만들어질 때 여기서 맴돌지만 않아요. 이렇게 맴돌지 않는다고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갑니다.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사이클의 후반부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정도가 되겠죠. 지금 여기가 바로 이런 시점들이 장기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인데, 우리는 그 포인트 지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교차점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그동안 우려했던 MNT를 근간으로 하는 양적 완화 정책도 결국 할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양극화가 해소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 계세요? 한 분이라도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양극화가 이제 해소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흐름을 이제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치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스티븐 무어가 연준 이사로 지금 지명이 됐잖아요. 결국 연준 이사로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은 이제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받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연준 이사가 되는 건데, 지난 2017년에 트럼프가 마빈 그프렌즈를 지명을 했었어요. 연준 이사로 지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원에서 인준을 통과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연준의 가는 압력의 그 강도를 보더라도 트럼프가 점점 정치적으로 연준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상원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게 맞다라면 스티븐 무어가 상원에서 인준이 통과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사로 공식 부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준 이사 자리는 한 자리만 이제 공석이 돼요. 지금 현재는 이제 두 자리가 공석이거든요. 한 자리가 만약에 스티븐 무어로 채워진다. 그럼 나머지 한 자리도 트럼프 사람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 잘 듣는 사람을 원해요. 연준에서. 그리고 연준이 자신의 그 정책을 서포트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올 초에 인터뷰했던 게 나왔었죠. 정부가 추진하는 그 무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준에서 좀 그런 보조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그 파월이 갑자기 돌아섰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스티븐 무어가 지명이 되면서 대놓고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0.5% 금리 인하 즉시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금리를 낮추고 계속 돈을 풀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호를 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연준 이사로 꼽아 넣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기 힘든 상황으로 계속 갈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은 장기 사이클의 그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뭐 이 상황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언제까지 이런 것들이 그 호재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시점에 분명히 시장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미국의 대선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아마 2020년의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퓰리즘의 대결, 어디 쪽 포퓰리즘이 이제 승리를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큰 화두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트럼프도 포퓰리즘 정치가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 그 대선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대놓고 이제 지금 이 표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40%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비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그린 뉴딜 정책을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들에게는 뭐 미래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물가 인상을 촉진시키겠죠. 그리고 불황은 또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김동현 구독자님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기사를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특히 이런 통화 정책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 그러면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선택을 해야겠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그 전체적인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될지 이것들을 같이 감안을 해서 지금의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사이클에서는 장기 사이클 마무리 국면에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현상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정치가들의 그런 성향들 이런 것들도 다 바뀌고 결국 이런 것들은 통화 시스템도 바꾸고 체제도 바꿉니다. 이게 과거 역사예요. 과거 역사가 이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오면서 나타냈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앞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유일하게 순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역사가 오는 와중에서도 사이클이 이렇게 하나 크게 만들어지면서 그 각각 시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이 직선 시간 관념에 이제 부합하는 이런 것들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은 순환하지 않아요. 직선 시간 개념으로 계속 발전합니다.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나선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로 이제 뭐 의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인간의 의식도 같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역사는 발전을 하지만 그래도 사이클은 존재한다. 사이클이 존재하고 지금은 장기 사이클 그 마지막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봤을 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단지 코앞에 있는 자산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이런 거 당연히 좋죠. 좋은데 그런 것만 신경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되고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장기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이 아니었다. 그냥 장기 사이클 내에 또 다른 그 단기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장기 사이클이 마무리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 시점이라면 제가 굳이 실물 금과 은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안 드렸을 겁니다. 굳이. 오히려 현금 비축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엄청나게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현금 비축한 거 가지고 또 좋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법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분명히 다르고, 그리고 이런 기술력의 발전, 그리고 장기 사이클의 마무리 국면,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놓고 봤을 때, 제가 50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사이클을 만들 때 4차 산업 문명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이 커다란 큰 사이클이 또 마무리되는 국면이 또 겹쳐지고 4차 산업부터 엄청난 큰 사이클이 또 시작되는 그런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단순히 신용 주기로 봤을 때도 장기 사이클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지 제 채널이 금융이나 경제에 관련된 것만 언급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다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또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대비를 잘해서 파도를 잘 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 없다면 그 역사의 파도를 잘 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